네, 안녕하십니까. 36개 기관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석 재단의 구수한 이사장입니다. 먼저 저희 사단법인의 설립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요. 사업 성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 울지마 던져 아시죠?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당시 이 영화가 국내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님이 남긴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그런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가 추진됐습니다. 사업 이름은 울지마 톤주 프로젝트고요. 이 사업에는 한국과 기획재정부 또 남수단 정부, KBS가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정부 간 사업으로 남수도 수도 주바에 이태석 의과대학병원 600병실 규모의 이 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설립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남수단이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내전으로 모든 시설이 파괴되고 특히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설립은 남수단 대통령의 공약사업 1호일 만큼 남수단 정부로서는 절실하고 중요해서 이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사단법인 이태석 사랑나눔이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이름을 이태석 재단으로 바꿔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울지마 톤주 프로젝트는 이 공공외교, 오늘 행사의 주제죠. 공공외교와 국제협력에 아주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원조 사업은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 울지마 톤주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해외 원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태석 재단이 지난 9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짧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Sometimes you feel like you can't face another day, battered and broken by what life has brought your way. You try to hide it as your pain and fears collide. You wonder how or even if you can't survive. Just when it seems as though this life's too hard to bear, search deep inside your heart and know that someone cares. We will reach out to you no matter what it takes, and we won't stop until we bring a brighter day. No matter how far away, no matter how far, no matter how long it takes, no matter how long. 네, 이 남수단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우간다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현지에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국과 남수단이 가교 역할을 하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책이 바로 남수단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사진과 내용들을 저희 재단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 남수단 교과서에 그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실린다는 점은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억에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남수단 정부가 이태석 그 신부님에게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주소한 대통령 훈장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한 5년 동안 정말 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강요에게 울지마 톤주 테이프도 보내고 또 영문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부 장관 등 정부 강요와 청소년 축구팀을 여러 차례 초청을 해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상대국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국기자와 저널리스트 활동을 하면서 이 분쟁 지역과 개발도상국 취재를 그동안 많이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요. 이게 이 PPT가 안 넘어가나요? 네, 제가 배운 것이 이 I feel your pain, 나는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이 공감한 능력은 아마 또 그 영화 울지마 톤주에 대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 한국 정부는 그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장관들을 서울로 초대해서 한국 아프리카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한국을 아프리카에 알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였죠. 저는 당시 이 행사를 주관했던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이 행사에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소개하고 이 개막 공연에 신부님이 만든 브라스 밴드를 무대에 세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동영상도 만들고 한국에서 음악 선생님을 모시고 남수단에 가서 연습도 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당일 그 한국인 신부님이 그 아프리카 주민들에 의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모두가 놀라했고요. 특히 이 브라스 밴드가 무대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탄성의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제안한 것은 한국이 아프리카를 얼마나 진심으로 존중하는지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당시 그 시에라리온 그 장관 인터뷰가 생각이 납니다. 이 강대국들이 원조를 해줄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가라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는데 처한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정말 아프리카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다면서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감동이 며칠 후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선물을 안깁니다. 이 장관회의가 열리던 같은 기간에 인천 송도에서는 유엔에서 운영하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독일, 그리스, 한국 등 8개 나라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유치 가능성이 좀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천 송도에 유치가 결정됩니다. 이 송도 유치는
아시아에 처음으로 그 유엔 기구가 들어서는 것이어서 우리 외교 역량을 과시하는 쾌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드라마를 만든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아프리카 장관들이 한국에 몰표를 준 거죠. 이 사례는 공공외교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민간 협력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외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앞서 이태석 의과대학병원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정부와 남수단 정부는 당시 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을 하고 또 실무진이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수단 정부도 병원 부지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추진되던 사업이 갑자기 흐지부지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수단 정세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보류시킨 겁니다. 근데 지난해 제가 주바에 가서 그 병원 부지를 갔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 이태석 그 의과대학 병원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중국이 저렇게 대규모 병원을 지어서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거기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남수단 병원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이태석 신부님을 생각했으라도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항의성 부탁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국가 간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신이 남수단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 국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석 재단이 민간 기구로서 앞서 설명드린 울지마톤주 프로젝트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남수단을 떠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남수단에 정식 NGO로 등록을 하고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장학사업입니다. 인재를 양성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민들이 만든 미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와 함께 이 9명의 장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남수단 교육부와 보건부가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0명의 그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을 할 생각입니다. 이태석 재단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남수단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갖도록 해주고 대한민국에는 봉사와의 나눔의 삶이 확산시켜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영화도 만들었는데요. 이 부활이라는 영화는 울지마톤주의 후속 이야기입니다. 이태석 신부가 남긴 사랑의 불씨가 남수단에 퍼져나가도록 그 기록을 담았는데요. 현재 남수단 정부에서도 국영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해달라고 방영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태석 재단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앞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주최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로 이태석 재단의 구수한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사장님의 말씀 중에 이 말이 기억이 남네요. 국가 간의 협력은 신뢰다. 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협력으로 이어질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또 신뢰가 깨어지지 않고 국가 간의 협력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이태석 재단의 그 모든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EDCF 지원 사례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서 김용태 경협총괄부 전략기획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의 김용태 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우수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 대응 EDCF 지원 사례와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저희 행장님이 축사를 하실 때 저희가 개도국 앞으로 긴급 대응 차관 4억 불의 차관을 지원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EDCF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저희 EDCF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북미 증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서 87년에 설립된 기금입니다. 이 기획재정부가 기금 운영 주체로 되어 있고 저희 수출입은행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양어적인 조건의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을 이 구속성 차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개도국의 빈곤 감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로 현재까지 작년 말까지의 저희 승인 실적은 약 20조 한 5천억 수준이고요. 집행은 여기에 한 절반인 9조 2천억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연도별로 지원 추이가 나와 있는데 2010년대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9년 작년 기준으로 승인이 2조 5천억 원, 집행이 약 1조 원을 초과해서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의 ODA 확대 방향에 따라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신남방 국가가 소재한 저희 아시아의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남미 순으로 되어 있고요. 분야별로는 이제 도로나 교량, 항만, 철도 같은 교통시설이 이제 36%, 그 다음에 수자원, 보건 순으로 되겠습니다. 이 보건 분야 지원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약 한 12.4%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의료 기자재를 이제 공급하는 기자재 차관 아니면은 이제 종합병원이나 국립암센터 건립 같은 개발 사업 차관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협력 사업은 일단 시간 관계상 뒤로 스킵하고요. 바로 저희 EDCF의 대개도국 코로나 대응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EDCF의 4억 불 긴급 자금 지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 배경은 아까 행장님께도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월달에 코로나가 저희 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창궐을 했다가 잘 방어를 해서 4월 경에는 이제 방역 우수 국가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반면에 이제 개도국의 상황은 굉장히 이제 악화가 돼서 저희 기존 EDCF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사업이 중단되거나 자금 집행이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원국에서
그 의료 기자재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의 사업에 대한 그 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새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이제 수요, 제도, 공급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 체계를 마련을 하였는데, 먼저 수요 측면은 저희 수은 사무소나 대사관 면담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당 국가의 그 요청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K 방역 관련된 기자재나 자금 지원을 이제 요청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 제도적 측면에서는 EDCF 사업이 승인해서 집행이 될 때까지 굉장히 사실 긴 시간이 필요로 한데, 이게 자금을 긴급하게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저희 기존 제도를 좀 간소화하는 게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매 절차를 좀 다양화하고 그 기자재 차관이나 프로그램 차관 같이 이제 FS가 필요 없는 거, 그다음에 기존 사업에 대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능하도록 업무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그 마스크나 산소호흡기 등의 그 물량 부족과 저희가 수출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급 상황의 파악이 좀 절실했고요. 이를 위해서 그 보건 분야 무상기관과 협력을 해서 그 실시간으로 수급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10월 말 현재 8개국의 10개 사업 3억 9,500만 불의 승인을 완료했고요. 지금 어제까지 보면은 한 개 사업이 추가돼서 11개 사업 4.4억 불 승인이고, 연말까지는 13개 사업 4.9억 불 규모의 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국의 수요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었는데, 의료 기자재, 특히 방역과 진단 관련 의료 기자재 수요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위기 극복 대응을 위한 일반 예산, 특히 보건 분야 예산까지 포함한 예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의료 분야 기자재는 저희가 이제 그 신규 기자재 차관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존 사업에 대한 그 예비비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옆에 지원 국가를 보면은 몽골이나 탄자니아 같은 경우가 기존 승인 사업을 활용한 경우고, 에티오피아가 신규 차관을 지원한 건데, 요거는 다음 사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산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요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차관이라는 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차관은 그 특정 분야에 대한 그 정부 정책 과제 이행 시에 수원국 정부 앞으로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차관인데요. 이거는 좀 언타이드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동안 활용도가 떨어졌던 부분인데, 그 동 차관을 활용해서 그 예산을 이제 직접 지원하게 되었고, 다만 단순한 예산 지원보다는 저희가 K 보건 정책 자문과 연계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지원 국가는 그 파라과이, 가나, 필리핀,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7개 국가이고, 지금 지원 규모는 약 3.6억 불 정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예비비를 활용한 기자재 지원 사례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개편을 통해서 예비비를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좀 사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아까 그 제도를 좀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몽골 국립의료원 건립 사업은 그 5,550만 불 규모의 사업인데요. 의료원과 의료 기자재, 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7월에 완공이 돼서 이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네, 그 예비비가 약 410만 불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 자금을 활용을 해서 그 인공 심폐 장치나 산소호흡기 등의 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의료 기자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에티오피아 기자재 공급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그 최초의 그 신규 기자재 차관입니다. 그 에티오피아로부터 기자재 목록을 요청받아서 저희가 규모를 결정을 해서 3천만 불 규모로 이제 지난 6월에 승인을 한 것이고요. 뭐 주로 ICU 장비나 진단 촬영 장비,
그다음에 바이러스 진단 그 장비 등 총 27종의 장비를 공급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이 기자재 차관 말고도 그 보건 분야 예산 지원이 있어서 저희가 AFDB하고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그 협조융자 형태로 프로그램 차관 4천만 불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천만 불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가 지금 내전도 있고 그 메뚜기떼로 상당히 그 힘든 상황인데 그 6.25 참전국 앞으로 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자금을 신속히 지원을 해서 위기 상황 극복에 좀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그 지금 의료 기자재 이 공급 규모가 지금 3천만 불인데요. 단일 건으로서 굉장히 좀 큰 건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업계에 그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 이제 이 해당 사업자는 이제 해외 수주 트랙 레코드를 이게 보유를 하게 됨으로써 이 앞으로 이제 국제기구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 참여에 좀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프로그램 차관 사례로 이제 8억 아이 건인데요. 이거는 총 사업비가 2억 1천만 불 규모인데 IDB하고 협조융자를 통해서 저희가 5천만 불을 지원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뭐 거시경제 안정이나 그 보건위기 대응 강화, 그다음에 경제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이 자금 집행 트리거로서 그 KSP 정책 자문을 받는 것을 좀 추가하였습니다. 그 질본 중심의 대응 거버넌스나 그 ICT 기반의 역학 조사, 자가 격리 시스템 마련 등 그 K 방역 우수 사례를 공유 전수를 그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 분야의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아까 표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약 한 12% 수준인데 향후 이것을 2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지원 수단을 다각화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지금 병원 건립이나 기자재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보건제도나 정책을 이식화하는 것을 함께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그 병원 정보 시스템과 같은 보건 ICT 진출을 추진하거나 또 민간 협력 사업도 지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지원 수단으로서 그 이번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이 긴급한 자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도 방식의 그 대응 차관을 도입을 해서 사전에 그 자금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유무상 협력 강화입니다. EDCF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프라 건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무상 정책 자문과 연계를 좀 강화를 해서 그때 저희가 수원국에서 그 수요를 받아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것을 이제 해당 국가에 전수를 해주고 여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을 EDCF가 지원하는 그러한 연계를 좀 강화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 초기부터서 마스터 플랜, 인프라 건설이나 운영 패키지까지 그 연계해서 그 제안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아까 잠깐 넘어오기는 했는데 그 앞에 사례 보시면은 작년에 저희가 그 스리랑카 앞으로 그 섹터 개발 처관을 제공을 했는데 이 사업은 그 보건의료재단과 그 전에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했고요. 저희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향후의 운영 관리까지 코피가 맡아주기로 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뭐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향후로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EDCF의 지원은 이제 인프라 구축과 이제 의료 기자재이고요. 나머지 저희 사업의 앞단에서 정책 자문과 FS 그리고 그 뒤에 저희 사업 이후에는 의료진 파견이나 기기 관리 등의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무상기관과 연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건 분야 민간 협력 사업을 추진을 강화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그림의 윗부분을 보시면은 EDCF가 단순히 개도국 정부가 앞으로 이제 대출을 통해서 종합병원이나 의료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정부 발주 ODA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인데 여기에 검진센터나 VIP 병동, 암센터 같은 수익 사업을 이제 추가를 해서 국내 병원이나 기업들이 투자 사업의 형태로 참여하는 이 PPP 사업에 대해서 EDCF가 저희 수출금융이나 경진자금과 함께 이 혼합금융으로 자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 분야의 저희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인데요. 수지리분행의 앞에서 소개했던 주요 역할에 보면은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개도국의 빈곤 감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아리랑 TV에서 현직 PD로 있을 때 해외 취재를 갔었는데 앞서 발표했던 이태석 재단이라든지 다른 여타 민간이 접촉하기 쉬운 그런 분야들은 홍보가 많이 돼 있는데 이런 공공 분야의 섹터들은 솔직히 방송에서는 그림이 안 돼서 잘 안 가요. 그런데 숨어 있는 곳에서 굉장히 큰 일을 공공한 일을 통해서 해주신다고 많이 들었고 현장에서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코로나19 대응 EDCF 지원 사례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서 김용태 경협총괄부 팀장께서 전략기획팀장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코이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국제협력단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자,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김현원 기후감염병 위기대응실 실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기후감염병 위기대응실의 김현원 실장입니다. 오늘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서 코이카의 우수 사례, 첫 번째 우수 사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MDG 새천년 개발 목표와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그간 이루어낸 빈곤 퇴치의 성과와 발전의 업적들이 유실되고 오히려 불평등은 심화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이카는 국제사회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각국 현장에서 쌓아왔던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을 통해서 각국 현장의 메시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는 세계 각지로부터 감사의 인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오지까지 지역과 언어가 달라도 혼자이든 여러 명이든 성별이 달라도 마지막에는 한결같습니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다 지뢰가 터져 팔을 잃은 베트남 어부 딘테우 씨. 석 달 전 코이카의 도움으로 로봇팔을 얻게 돼 양계 사업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생계가 막막해지자 이번에는 긴급 생필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코이카가 그동안 보건의료 사업으로 지원했던 9개 개발도상국의 13개 병원들도 현재 코로나19 대응 병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o appreciate Koika for the great friendship and partnership that we've had for a long time since 2008. 가나와 캄보디아에서는 5년 전 시작된 코이카의 보건 인력 훈련 사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졸업생 80여 명이 역학조사관으로 코로나19에 맞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커지면서 감염병 확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려는 개도국의 노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코이카의 활동상이 보도되면서 현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한국의 경험을 활용해 단순한 일회성 물품 지원을 넘어 현지 교육과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의료 분야의 국제개발 협력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영입니다. 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은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계기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각국의 역할과 협력을 선제적으로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며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 취약국을 지원하고 개도국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글로벌 연대와 협력에 동참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코이카는 개발협력기관으로서 전략, 예산, 실행 관점에서 전방위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개발협력 구상인 빌딩 트러스트 전략을 이행할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고 가용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 행정과 현장 기반 실행력을 바탕으로 100여 개국에서 500여 건 이상의 사업 활동들을 통해 코로나 대응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꼽혔던 웍스루나 혁신 제품으로 선정되었던 음압 캐리어 등과 같은 우수 사례도 협력국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확산 적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후 코이카는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사무소 필수 인력을 제외한 봉사단과 같은 활동 인력 2,000여 명을 모두 안전하게 귀국시켰습니다. 또한 성남시 중대본과 협력하여서 연수센터 공간을 스페인, 이란 교민들에게 내어주고 격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 활동도 펼쳐왔는데요. 동시에 개발협력 기관으로서의 글로벌 감염병 위기 대응과 포괄적 안보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비상경영 전략 TF를 가동하고 ABC 프로그램을 그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경을 존중하지 않는 감염병의 특성상 글로벌 공조는 필수적이고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개발 협력을 통한 대응과 회복력 지원은 우리 스스로를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코이카의 개발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보건적 측면의 감염병 대응이 생존, 생계권을 보호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포괄적 접근을 제시하는데요. 이는 슬로건에 나와 있는 Save Lives, Save Livelihoods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추진 방향으로 액션, 빌딩 캐퍼시티, 코퍼레이션 순서로 상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액션 on fragility, 보건의료 취약국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감염병 대응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진단 측면의 직접 간접적인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긴급 지원을 포함합니다. 가운데 사진에서는 그 냉동 상태로 운반된 진단 키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물품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감염병 진단 기술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이카가 지원했던 보건시설들이 코로나19 대응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 하단에 보이시는 케냐의 카텐겔라 주립병원은 최초 1996년도에 설립될 때는 1단계 진료소에 지나지 않았지만 코이카의 지원으로 2010년에는 2단계 보건소로 승격되었고 후속의 지원들을 통해서는 2017년에 4등급 종합병원으로 승격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네. 두 번째 빌딩 캐퍼시티,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는 크게 예방,
조기 탐지, 신속 대응 측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코이카는 이미 역학조사관 역량 강화 사업이랄지 국가 실험실 체계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해 온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 가나 등에서 해당 역학조사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처럼 10년 가까이 감염병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던 국가에는 우리의 방역 전문가가 직접 파견되어서 정책 수립 그리고 총괄 조정위원회 구축 등을 컨설팅하기도 하였습니다. 워크스루나 음악 캐리어 등의 K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 교육을 통한 중장기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 치료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국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협력 관점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우리 경험들을 서로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코로나 정부 허브를 신설하고 개도국 관계자들과 현장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컴프레hensive 코퍼레이션 글로벌 연대 강화입니다. 먼저 한국의 경험 공유 노력으로 범부처 국제방역협력 TF가 있었습니다. 코이카도 참여하여서 법무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과 함께 웹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고요. 심층적으로 개별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자문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NGO와 현지 NGO가 함께 취약계층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민간협력 사업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통합적으로 확산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 기준의 잠정 목표치입니다만 올해 추진 중인 ABC 프로그램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전 세계 대륙별로 그 점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44개 현지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들입니다. 현장과 본부가 한 마음으로 약 100여 개국 이상의 2,300여 명 이상의 그 수혜자들에게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대한민국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올해 코이카가 올해 코로나19 대응 사업만 추진한 건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기존의 사업들을 전 분야에 걸쳐서 각 국별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 변함없이 추진 중입니다. 오전에 그 이사장님께서도 통합적 접근에 대한 부분 강조하셨는데요. 코이카의 ABC 프로그램과 코이카의 핵심 가치, 포피의 측면의 연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더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플입니다. 코이카의 다양한 농촌개발 사업 중에 필리핀의 경우 미곡 종합처리장이나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록다운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그 도시 빈민 3만 3천여 가구에 우리 사업을 통해서 생산된 쌀 200여 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통합적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 연대와 참여를 반영한 부분은 물론입니다. 다음은 피스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힘든 사람들, 보호해주는 내 나라가 없는 사람들, 이런 취약계층이 바로 난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불가능한 난민 캠프의 상황처럼 사회적 배려가 더 필요한 이들에게도 다가갑니다. 내전이나 국가 간 분쟁 등으로 난민, 실향민이 된 사람들이 다시 폭력적 갈등 상황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 통합과 경제적 자립 역량을 지원하는 평화회복과 치유 활동을 지원합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활동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치는 프로스페리티인데요. 코이카는 페루에서 기업 간 거래 전자무역 시스템인 페루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페루 통상관광부와 손잡고 추진해온 중소기업 전자무역 업무 개선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 한 530여 곳에서 단기간에도 2천여 건이 넘는 제품들을 등록할 정도의 호응을 보였습니다.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은 코이카가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한 비대면 전자무역 시스템을 시적절하게 구축해 주어서 중소기업과 페루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닛입니다. 코이카는 환경의 중요성,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오래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피 중에 하나의 핵심 가치로도 반영하였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터 생물 다양성, 대기질, 해양 쓰레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 환경 사업을 추진하는 코이카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동티모르에서는 쏟아지는 페트병 쓰레기가 골치인데요. 코이카는 현지 기업, 타 공여기관, NGO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페트병을 수거하여서 재처리하고 건축 자재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역 수칙 중에 하나인 손 씻기가 가능하도록 공공위생시설을 만드는 데 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했습니다. 코이카는 기후위기와 감염병 위기에 대한 그 전담 부서를 신설할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차원의 그린 리커버리, 더 나은 회복력 강화 방안을 지속 고민하겠습니다. 코이카는 지금도 저희 본부 옆 연수센터를 생활치료센터로 내어줄 만큼 수도권 병상 부족 문제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 책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글로벌 평화, 번영,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ABC 프로그램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이제 설립 목적이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황보경화 주무관님, 경상북도의 새마을 ODA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 황보경화입니다.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지속 가능한 지구촌 빈곤 퇴치의 희망,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대해 발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가난 극복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온 경상북도, 그리고 새마을 세계화 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 소개, 그리고 저희 사업의 차별성,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성과 사례와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상당히 최빈국으로 50년대에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970년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발전이 되었는데요. 1970년에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그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70년과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면 농가 연소득이 161배, 국민 1인당 총소득이 125배가 증가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의 10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새마을 세계화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녹색혁명을 일으키고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하도록 농가 소득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지난 50년간 국내외 새마을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빈곤 극복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새마을 사업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목표는 자립 역량 강화, 현장 중심,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입니다. 경상북도는
2005년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 아프리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마을 세계화 팀을 신설하고 2012년 새마을 세계화 재단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가지 저희 사업입니다. 청년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고 해외 봉사단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전 세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과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하며 국제기구와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연수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소와 국제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간 보급한 국가의 현황입니다. 시범마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16개국 59개 마을에서 현장의 전문가와 함께 마스터 5개년 플랜을 세워서 마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봉사단 한 519명 정도를 현장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시범마을의 추진 절차는 먼저 현지 조사를 거쳐서 마을을 선정하고 현지 공무원과 지도자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전문가를 통해 마을별 5개년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추진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으며 바로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5단계를 살펴보면 1, 2단계에서는 기반 조성을 하게 됩니다. 1, 2년 사이에 주민들을 교육하고 기초적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함으로써 이 사업이 우리에게 유익하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3, 4년에 시작하는 사업 정착 단계에서는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과 기금 운영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공동 수익 기금이 나오는데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차후의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사업 심화와 확상 단계에서는 인근 지역과 연계 사업을 함으로써 꾸준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청년 새마을 지도자를 현장에 파견하는데요. 이분들은 전국에서 정예 요원을 뽑습니다. 한국에서 2, 3주의 교육을 하고 현지에서 한 달의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현지 활동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초청 연수와 전문가들을 현지로 보내는 찾아간 연수로 나눕니다. 초청 연수는 크게 3가지, 공직자, 고위공직자를 초청한 연수, 일반 공무원들을 초청한 연수, 그리고 현지 마을 주민인 시범마을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로 찾아간 연수는 보통 5일 위주의 실습을 하는데요. 그때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서 협동조합 운영이나 벼농사 지도를 직접 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동영상 제작을 해서 현지에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연구소와 연수센터입니다. 저희는 4군데에서 수원구 국립대학과 연계를 해서 비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봉사활동입니다. 대학생 위주의 사업인데요. 2007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10개국 96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봉사와 전문가 봉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기구 협력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국제농업개발기금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개발은행 토고 정부 경상북도는 카라주의 106개 생산자 조직과 14개의 집화장을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와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을 통해 하는 프로그램이 성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국제농업개발기금 이파드와는 코트디부아르 농업가치 사슬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ODA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타 나라에서 새마을 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경상북도만의 소득 창출의 기술과 방법을 전수하는 이기에 해외에서 요청이 많습니다. 그 봉사단들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소득을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고 구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 지속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새마을 사업을 이름도 바꾸지 말고 지속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해외에서도 아프리카나 동남아 각국 정상들이 새마을 운동을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네갈인데요. 영농 기교화를 통한 식량 작업입니다. 세네갈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경상북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벼농사 기술을 전해달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계 이양, 건담 지파, 문온 전파 등의 재배 유용으로 현재까지 나라에서 제공해준 토지의 2.7배의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캐골버섯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전혀 버섯 생산을 하지 않았던 지역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고 조합을 결성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이 지금은 7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수익금의 일부를 보다 못 사는 빈곤층을 위해서도 기탁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에티오피아 한도대 마을과 필리핀 과달루페 사진입니다. 에티오피아 오르미아 주에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가축들과 보통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헛간 같은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부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테프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로 치면 소뚜껑을 반대로 뒤집은 모양입니다. 그 모양을 주물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이 생산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서 그들이 주식을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기가 빠져나갈 때 집 안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시스템을 함으로써 건강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과달루페에서는 죽공예나 수공예를 브랜드화함으로써 인근의 보로카이 관광지 매장에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군 전체, 그리고 군 전체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그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다가 작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제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활발해져서 지금 군 전체로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과 사례를 비디오 클립으로 보겠습니다.
루안다 사업을 그러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루안다는 한 번도 농사 지은 적이 없는 주민들에게 벼농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마을 스스로 주민들이 곡괭이 하나로 연 2, 3모작 하는 땅으로 변모시켰는데요. 소득이 10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마을에서 시작해서 지금 31개 마을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의 쌀 재배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는 물을 얻게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로 갈 수 있는 저희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필리핀 그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희 경상북도는 일반 지자체에서는 활발하게 하지 않는 ODA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더 집중화, 내실화를 해서 보다 더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더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생력을 키우는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 모델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국가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